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실형,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 석방. TV가 엇갈렸습니다.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끝까지 재판을 진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노력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감이 한차인 것 같은데 2심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해주세요. 118일인가요? 소감됐던 기간이 상당히 초췌해지고 수척해진 조윤선 전 장관인데, 김우식 교수님, 예.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 유죄, 예.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무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주도적으로 작성을 지시하고 개입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이끌어갔던 사람의 라인에서는 조윤선 장관은 배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판단이 일단 1심이긴 하지만 믿는다면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지시하고 이거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실제 적용했던 그 기체적인 행동 라인, 행동파에는 조윤선 장관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죠. 일단 국민들의 일단 대부분의 인식관이 좀 동떨어지긴 합니다만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 그렇게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실장이 주도했기 때문에 3년의 아주 높은 시형이 나왔고 조윤선 장관은 집행유예 나왔습니다만 집행유예는 뭐냐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지만 위증죄와 관련돼서는 집행유예를 지금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증죄는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 위증죄도 재판부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게 봤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와서의 위증이 아니라 과거 몇 년 전에 국정감사기관에 문체부 장관으로서 나와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저 사법부의 판단만 그대로 믿는다면 조윤선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무죄 판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한 축이었던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 조윤선이라는 사람에서는 이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은 전혀 무혐의가 선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김영주 전 의원, 동료 의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무죄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정관주, 말하자면 신동철 이런 어떤 차관과 비서관이 실제로 그 발언한 것 중에는 조윤선 장관에게 이것을 보고했더라면 블랙리스트는 없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조 장관이나 또 정무수석 당시에도 보면 말하자면 실제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장관이나 수석의 보고 없이 비서실장과 이런 일을 했다. 예. 조문수석이나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의 일관성을 재판부가 본 거 아닌가 싶고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그동안에 한결같이 나는 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번 재판의 결과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실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실질적인 행사를 못했다는 본인의 어떤 아쉬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정무수석을 하기에는 사실은 전체적인 조윤선 당시 수석이 정치적 역량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수석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김명민 박사님, 내가 정무수석을 했고 문체부 장관을 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에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해보면 문체부 장관으로서 정무수석으로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못 막았다. 네. 장관으로서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죠. 장관 얘기는 워낙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갔던 거는 2014년도 정무수석의 얘기로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 정무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이 사실상 조윤선 그 당시 수석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 비서관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그 당시에 조윤선 수석에게 보고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윤선 수석이 이것을 막았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재판에 쓰지도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재판의 결과로서는 좀 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조윤선 정무수석의 역할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부인, 영부군이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에서 여러 사람들의 해외 정상들이 오게 됐을 경우에 해외 정상이 영부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뭔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치중했던 거지 네. 정무수석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는 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정무수석이 있는데 정무특보 3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 결과론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던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로 문화예술계 지원에 배제한 혐의 이거는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거지만 네. 적어도 그 과정에 조윤선 장관이 개입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국민적 분노들이 좀 나름대로 삭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윤선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서 대통령 당선될 때 바로 옆에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의 신데레라고 불릴 정도로 수석의 장관을 2번이나 했던 그런 상징성 때문에 야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일단은 사법부의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기획했다라는 것은 혐의가 없다. 뭐 사법부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죠. 김기춘 실장이 이제 3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제 공모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13개의 혐의 중에서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 김기춘 실장의 판결을 보면은 이제 무관한 걸로 해서 뭐 그렇다고 그것이 박 대통령의 다른 어떤 혐의나 어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블랙리스트는 관련 없고 김기춘 실장이 본인이 굉장히 그 우파의 뭐 검찰총장 출신의 우파의 어떤 굉장히 그 중심적인 인물로서 뭐 좌파 척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소명감을 예.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또 비서실장을 하면서 소위 박 대통령이 잘 나서지 않았으니까 일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권위를 이용해서 김기춘 실장 중심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좌파 지식인들을 배제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고요. 실제로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나 지원 배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보가 되면 어느 정도는 뭐 방송에서 출연을 못하거나 뭐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암리에 살짝 있었지 이렇게 만 명이면 우리 그 문학에 있는 사람들 뭐 절반 이상쯤 될까요? 예.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을 거의 다 집어넣는 식으로 무식하게 했던 것은 없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법부가 엄정하게 그 죄를 묻고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무소불위했던 왕 실장의 끝없는 추락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도의적인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 앞에 왕자가 붙으면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왕 실장, 왕 비서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첫 번째 어려운 사건 미제로 남았어요. 못 풀었어요. 담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조금은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함도 영화 상영에 일본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양국 간의 신경전까지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저거 순수한 허구다, 창작물이다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소리냐, 역사물이다. 급기야 양국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일본의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양국의 정부까지 지금 나서서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스가 요시히데 일본의 관방장관입니다. 하시마, 군함도의 일본 명칭이 하시마의 조선인 강제징용을 모티브로 제작된 군함도는 사실을 반영한 기록 영화가 아니다. 일본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자 우리 외교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요. 역사적 사실로부터 영감받아 제작된 영화다. 과거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혹한 조건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내용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자 일본의 두구 신문인 산케이 신문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렇게 나섰습니다. 조선인 여성이 유학에 강제로 보내지거나 우길기를 찢는 장면도 있어서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일본의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네티즌들은 일부 당시 군함도는 조선인들에게 제1에 선호하는 직장이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이런 여론까지 댓글로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세영 위원님, 군함도. 저도 이제 내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알다시피 군함도 우리나라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탈출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모티프로 해서 허구적인 영화적인 상상력을 결합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한일 간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거가 굉장히 일본을 자극했나 봐요. 보통 영화는 영화다 하고 넘어가는데 일본의 관방장관이 직접 이거 허구다라고 이제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우리 이제 외교부에서도 우리 조선인 사람들이 강제 노역했던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걸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영화가 개봉 이제 겨우 하루 이틀 됐나요? 된 상황에서 벌써 하늘 간에 이제 여론전이, 그러니까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렇게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좀 시끄러운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역사적인 사실에다 허구적인 상상력을 포함했지만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는 사실 진짜 일어나는 사실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일본이 우리를 강제 침략을 하고 강제로 데려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일본이 이렇게 군함도 문제에 대해서 발끈하고 다 허구다. 이런 건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준혁 대변인도, 외교부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은 또 이것을 자기가 어떤 역사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이렇게 좋은 면만 딱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라도 유럽에서 했던 것처럼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공통의 역사 학자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일 관계에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의 대화, 또 우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8.15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일제가 한국에 어떤 일을 자행해 왔는지, 또 그런 면들을 좀 더 깊이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예. 이제 다만 핵심적으로 이제 우길기를 찢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국민들 간의 어떤 감정 격하 이런 것들은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일본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뷰하고 있는 군함도 영화의 제작 자문을 맡았던 일본인 시바타 도시아키 씨의 부모님은 사실은 일본 세계대전군의 원폭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원폭 피해자의 자녀였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군함도 7살 때부터 셀 수 없을 만큼 군함도에 가봤지만 일본은 이 군함도를 유일한 피폭국으로 선전하는 데만 급급했지 조선인 피해자에겐 무관심했다. 야, 정말 양심 있는 일본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군함도에 대한 무슨 진실 논쟁은 좀 의미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는 각 나라가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이나 그런 역사가 많은 시기를 소재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은 소재가 되는 게 일제시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시대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또 극적인 또 교훈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소재로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본에 안식년 때 몇 개월 가 있어 봤는데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가장 많은 소재가 메이지 유신의 근대화 과정이에요. 자기 일본이 부국강병에 설 수 있었던 메이지 유신 시기가 가장 자랑스럽기 때문에 또 수많은 영웅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나 그 메이지 유신 사실은 한국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또 역사적 시기랑 겹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타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정부의 관방장관이 나와서 군함도라는 한개 영화에 대해서 저렇게 발끈한 것은 제가 볼 때 일본이 정말 뭐가 부린 게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진실 게임을 하자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군함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의 세계 역사 유물로 등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럼 등재가 됐다면 유네스코로 등재된 군함도가 일본의 근대화의 가장 상징적 고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조선인의 강제징용에서 엄청나게 학대와 탄압을 받았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일본이 스스로 밝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문화재로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그 군함도에 관광시설을 만들면서 정보센터, 인포메이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밝히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함도를 가본 한국 사람들 가서 분노하는 게
유네스코의 역사문화재로 등재가 됐는데 한국인에 대해서 가혹하게 착취했다는 내용은 전혀 지금 써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건 일본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군함대에 대한 일본의 저는 발끈한 그 반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죄를 크게 일본이 지고 있구나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